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조 시대의 또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조는 탕평 균역 준천 사업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제 성과를 이루고 있었지만 바로 이 또 아픈 또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 대표적인 것이 아들인 사도세자와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이런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 갈등을 중심으로 또 그것이 가지는 의미라든가 또 이러한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조는 편찬 사업을 통해서 조선 후기 또 문화를 완성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 사도세자의 갈등과 또 영조 시대 이런 문화 중흥 사업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왕세 제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 달성서씨 서종조의 따님과 혼례식을 올렸는데 이분이 정성왕후 서씨입니다. 영조의 첫 번째 왕비이시죠. 그런데 이 정성왕후 서씨하고의 사이에서는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영조가 후궁으로 맞이한 그런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정빈 이씨라는 분이 그 아들을 낳았어요. 상당히 영조가 기뻐했지만 이분은 또 요절을 하고 맙니다. 나중에 효장세자라고 불리던 이분. 그러다가 영조가 다시 후궁으로 맞이했던 영빈 이씨라는 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이 바로 그 사도세자죠.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1735년생이니까 그 영조로 치면은 상당히 이제 늦은 나이에 그 아들을 본 것이고 특히 이제 효장세자라는 첫째 아들을 잃고 상당히 이제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을 때 낳은 아들인 만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영조는 큰 기대를 걸고 실록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세자에게 그 학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하고 자주 찾아보면서 그 부자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예 영조는 사도세자가 15세 되던 해인 1749년에 아예 대리청정까지 시킵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 미리 왕세자에게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치의 대부분의 그 어떤 그 중요 사항들을 맡기는 그런 형태를 대리청정이라고 합니다. 15세니까 거의 여러분들 나이쯤 되죠, 그죠? 그 나이에 대리청정, 아주 그 정말 국가의 중대사를 맡아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 이게 결코 그 작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청정을 시키는 상황에서 부자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일로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조의 기대만큼 사도세자가 이런 업무 처리 능력이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사실은 대리청정 시키기 전에도 지금의 그 초등학생쯤 되는 뭐 한 7, 8살 때 정도부터 사도세자는 영조를 실망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특히 이 글공부 같은데 이런데 소홀히 하고 뭐 사냥 같은 거 좋아하고 영조는 상당히 치밀하고 꼼꼼한 성품에 비해서 사도세자는 뭐 좋게 표현하면 좀 호탕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조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디수습 같은 거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니까 이 영조가 불만이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막 질책도 합니다. 왜 너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거 처리 이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그 왕이 될 그 인물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는 어떡하느냐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그때마다 영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사죄를 하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는 아주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땅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그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보대자하는 이런 풍경들이 여러 차례 이제 그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 사이는 상당히 이제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국면들.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영조만 보면 이제 서서히 공포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영조가 뭐 나타났다 이런 말만 들어도 뭐 거의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조 역시 사도세자를 어릴 때보다는 훨씬 더 아끼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왕들이 그 궁궐 밖을 나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특히 궁궐 밖을 나가는 대표적인 그 이유가 선왕의 왕릉을 참배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때도 이런 왕릉 참배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이제 후계자가 되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잘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한 번은 그 누이인 화한옹주한테 부탁을 해가 또 영조는 이 딸은 또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 영조의 딸 중에 그 화순옹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화순옹주라는 그 공주는 남편인 김한신이 그 죽자 남편을 따라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그때 단식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단식인데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려요. 남편을 따라가서 죽은. 그래서 이건 왕실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인물을 열렬하고 해야 되느냐. 영조는 그때 막 음식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의 뜻은 저버린 인물. 이렇게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게 하는 인물이 화순옹주인데 그 화순옹주를 영조가 너무 사랑했다 그러고 화순옹주 다음으로 사랑했던 공주가 화완옹주라는 분인데 이 사도세자가 화완옹주 말은 영조가 웬만큼이면 들어주니까 화완옹주에게 부탁을 해서 숙종의 무덤인 명릉을 참배하러 가는 날 나도 좀 데려가 달라 해가지고 이때 그 사도세자가 정말 영조의 오래간만에 허락을 얻어가 함께 이 부자가 왕릉 참배를 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큰 비가 내렸다고요.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또 영조가 짜증을 내면서 너 때문에 큰 비 내린다 이러면서 막 또 사도세자 질책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가면 정말 참 세자 참 힘들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또 영조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은 세자가 신하들하고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를 서연이라고 그래요. 이런 서연 같은 것을 너무 게을리한다. 너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질책이 오가고 이러니까 사도세자는 점차 위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한중록의 기록에 보더라도 이 무렵 영조의 질책을 아주 많이 받을 때는 의대증이라 그래가지고 옷 같은 것을 입을 때 막 제대로 옷을 입지도 못하고 여러 벌 막 이렇게 펼쳐놓고 우왕좌왕하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왕실에서 입는 옷을 의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의대병에도 걸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사도세자는 거의 한 장기간 이런 그 영조, 부왕에 대한 그 스트레스로 연유한 이런 약간 정신병 비슷한 이런 질환을 앓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한중록에는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한 6, 7년간 이런 세자가 병을 앓았고 그 원인은 주로 그 영조, 대왕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그 뜻이 맞지 않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영조가 사도세자 대리청정 시켰다가 아예 내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이런 전이 파동까지 이제 겪게 돼요. 나는 이제 왕위를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런 게 조선시대 왕들에게도 몇 차례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준 왕, 아들에게 물려준 왕, 누가 있다 그랬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이 있었죠. 그죠? 그때 태종도 사실은 그 이전에 세자로 책봉했던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이런 전의파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럴 때 신하들이 잘해야 돼요. 그 왕이 내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는 이런 전의를 선언할 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잘못 이야기했다가 큰일 납니다. 완전히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이거는 왕의 충신이 되는 게 아니라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잘 파악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뜻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반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전의한다는 것은 대부분은 이거는 본 뜻이 아니다라고 대부분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고 이런 일도 겪으면서 사도세자는 항상 후계자였지만 불안한 그런 상황에 몰립니다. (1761년에) 사도세자가 워낙 스트레스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평양으로 이제 몰래 이제 그 영조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한 20일 동안 그 평안도 지역을 다녀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영조가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상당히 질책을 합니다. 왜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느냐. 사도세자 알리지 못하는 게 알렸다가는 뭐 엄청나게 또 혼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가고, 이것이 훗날 이 반대파에 의해서는 사도세자가 뭔가 쿠데타 같은 거 이런 걸 도모하러 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살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이 부자 간의 이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영조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1762년 임오년이었고, 이때 영조는 창덕궁과 창경궁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사도세자를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으로 불러냅니다. 왜?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이 문정전 앞마당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럼 이곳에서 사도세자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원래 이 문정전이라는 건물을 1757년에 정성왕후라는 분, 그 영조의 첫 번째 왕비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혼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혼전이라는 거는 왕비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혼백을 일시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모셔놓은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혼전이라고 불렸고, 이름도 이때는 간판을 약간 달리해가 원래 이름은 문정전인데 휘령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조가 이 휘령전으로 부르는 것은, 나한테도 지금 계속 세자의 너의 막 이상한 행동 같은 거 이런 것이 계속 보고가 되고 해서 꿈에 정성왕후의 혼령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꼭 부르라고 한다라고 해서 정성왕후의 혼백이 모셔져 있는 혼전인 휘령전, 바로 이게 문정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사도세자 예감합니다. 사람들 다 그런 느낌이 있죠. 야, 이번엔 더 큰일이 닥쳤구나. 이거 뭔가 아버지가 나한테 엄청난 일을 베풀 것 같다라는 이런 감을 잡아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결국은 문정전 앞마당으로 끌려나가고, 이 영조가 질책을 합니다. 그동안 너가 그렇게 세자로서 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이런 정성왕후의 혼령까지 나타나서 너의 잘못을 나무라고 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사도세자는 정말 의대병도 있었고, 또 정신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는 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낳은 후궁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소문 같은 게 나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매우 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직전에 또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보변서를 올려서 사도세자의 비행을 10가지를 적은 그런 그 문서 같은 것을 또 올려요. 이런 것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영조도 어떻게 보면 참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조도 이때는 엄청난 심각한 결단을 내린 거죠. 저 아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때 이미 문정전 앞마당에서는 소주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선시대판 그 식당쯤 돼요. 식당 또는 요리사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곳, 소주방이라고 합니다. 소자는 이제 불태울 소자 그래가 우리 그 소자 있죠. 그죠? 소주방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있었던 큰 괴짝, 한중록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바로 뒤주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와, 어떻게 뒤주에 가두어 죽였을까라고 하는데, 아마도 궁궐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물품이고, 뒤주가 이 살을 이제 저장하는 것만큼 되게 공간이 넓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면 뒤주도 이게 그 당시에는 워낙 쌀이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자물쇠를 채우죠. 그러니까 이게 가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이 고려되어서 이 뒤주라는 것이 이 문정전 앞마당에 이제 놓여졌고, 이제 영조가 이제 명을 내리죠. 빨리 너 저기 뒤주에 가두어 들어가라. 사도세자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 당시 실록이라든가 승정원일기, 한중록 할 것 없이 이때의 그 정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세자는 또 신하들에게 둘러싸가 잠시 자결하려는 그런 몸짓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말리기도 했고, 또 여기서 극적인 장면이 이 당시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와 부인이었던 해경공씨도 같이 있었어요. 특히 정조는 할아버지인 영조에게 매달리면서 정말 할아버지 좀 참으시고 제발 우리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영조가 매몰차게 보내버린 거죠. 저 어린애 쟤는 빨리 보내라. 그 당시 정조가 11살이었어요. 11살.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직접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직접 봤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영조의 워낙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사도세자는 절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왕실의 이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모화변. 1762년입니다. 이 해가 이모년이어서 이모화변이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역사 공부 좀 잘하려면 연도 외울 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 식간이라고 하는데, 갑으로 시작하는 간지는 무조건 4로 끝나고, 을은 5, 병은 6, 병자호란 1636년, 정은 7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무는 8로 끝나요. 무오사 1498년. 기 9로 끝납니다. 1919년, 김효년, 김인년 3월 1일. 그 다음에 경 0으로 끝나요. 1910년 경술국치라 하죠. 신은 1로 끝납니다. 신미양요 1871년. 임이라 그랬죠. 임진왜란 1592년. 그 다음에 마지막 개는 3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개축옥사 1613년 이렇게 돼요. 사건들을 시간을 좀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결국 영조는 그 후계자로는 정조를 임명을 해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죽은 직후에는 영조 스스로도 내가 이 아들을 정말 항상 애도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그런 세자의 칭호도 영조가 부여한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을 정말 생각하면서 애도한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영조는 사도세자가 미워했고 사도세자하고 뜻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조선시대 이 왕조 사회에서는 수명이 제2기간입니다. 제2기간. 근데 보면 영조라는 왕은 조선의 왕 중에 나중에도 지금 이후에도 더 엄청 오래 사세요. 83세까지 장수를 하십니다. 보통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한 47, 8세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영조는 거의 30년 이상을 더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왕 한 번 할 거를 영조는 2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췄다고 할까요? 건강을 갖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도세자의 제2기간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내가 너무 건강하니까 아들은 왕하지 말라. 이게 이제 왕조사회에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 사도세자를 제거한. 이런 거 보면 우리 왕조사회에서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의 정도 끊을 만큼 이게 아주 심했다. 이런 것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인 사도세자가 결국 제거되면서 영조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계자는 자연스럽게 정조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해경궁 홍씨, 바로 이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해경궁 홍씨도 만약에 이런 영조의 처사에 대해서 왜 우리 남편 아버님께서 함부로 죽이셨나요? 이러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영조와 아주 이 반대의 길을 걸었다면 정조가 왕이 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해경궁 홍씨는 현명했다라는 거죠. 이 영조가 워낙 강하고 이 사도세자의 대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을 보고 결국은 영조의 처분이 옳았다라는 쪽으로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를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이런 해경궁 홍씨를 놓고 보면 정말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한이 맺혔다라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들인 정조를 왕위에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점. 이런 점으로 보면 현명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경궁 홍씨가 쓴 이런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한중록이라는 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만을 한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궁중에서 정말 남편이 있고 얼마나 한이 많았느냐. 그런데 원래 한중록의 제목은요, 한스러울 한자가 아니라
한갈 한자를 쓰는 한중록이고, 그래서 실제 한중록을 처음 쓸 때도 해경궁 홍씨가 회갑이 되는 해에 그 아들인 정조를 따라 화성행차를 다녀온 그 상황에서 매우 기쁜 마음에서 궁중의 일들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다 회고하면서 쓰겠다,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기록이기 때문에 제목은 한갈 한자 한중록입니다. 영조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호란을 겪고 숙종 때부터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영조 시대에는 그 흐름을 이어받아 완전히 본격적인 전성기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영조는 옛날의 전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는 역대 그 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시합을 하는 그런 의례가 있었어요. 대사례라고 합니다. 뭐 이걸 통해 가지고 군신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의 성격이 있었어요. 이 자료에 보시면 저 표적이 우무라 그래가지고 고물 표적으로 해가지고 왕도 4발을 쏘고 그 배석한 신하들도 이 당시 20명이 선발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4발씩 쏩니다. 그래서 4발을 다 맞춘 사람들에게는 옷감 같은 것을 상품으로 주고 한 발도 못 맞춘 사람은 때리지는 않고 벌주를 줘가지고 이제 때리고 이러면 군신 간의 화합이 깨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군신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이 자료에 보이는 그 그림은 대사례 의계라 그래가지고 이런 대사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요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중요 장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례는 원래 성종, 연산군, 중종 때 실시되다가 한 200년간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벌 등으로 시행이 되지 못한 그런 의례였는데 영조 때 본격적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대사례 의계를 또 책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 행사는 성균관에서 열렸는데 역시 성균관은 앞으로 예비 관료들을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이런 성균관 유생들에게 왕과 신하가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을 널리 이제 홍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영조 때는 이런 대사례뿐만 아니라 왕이 친히 농사를 짓는 의례인 친경례, 또 왕비가 친히 누회를 짜는 의례인 친잡례, 이런 행사를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의계로, 이제 여러분들 의계 아시죠? 조선시대 이제 왕실의 주요한 그 의식과 행사를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책, 의계라고 합니다. 의식할 때 의자, 괴는 괴범, 하나의 전범으로 삼는 책이다라는 뜻인데 이런 의계들도 영조 때 활발히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조 때는 특히 편찬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이 되고 당평책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 백성들도 어느 정도 살 만큼 되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문화사업, 특히 역대의 그 정치 관련 서적이라든가 의례 관련 서적, 뭐 국방 관련 서적, 지도, 지리지 관련 서적을 재정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는 특히 속편 시리즈가 많이 제작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법전 뭐가 있죠?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이 경국대전의 뒤를 잇는 속편격인 속대전이 만들어지고 또 조선 전기에 군사 관련 자료인 병장도설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속병장도설이 만들어지고 의례서인 국조오레이를 대신을 해서 속오레이 이런 식으로 속편 시리즈가 쭉 간행이 되면서
조선 전기에 뭔가 이 세종부터 성종 때까지 완성한 편찬 사업의 성과들이 이 사화의 시대, 당쟁의 시대,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북벌의 시대에 어느 정도 중지된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이런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법전에서 경국대전의 뒤를 잇는 속대전이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약 250여 년 만에 다시 편찬된 거, 이거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조대의 편찬 사업의 성과는 정조대에도 이어져서 법전 같은 경우는 경국대전 다음에 속대전, 정조 때는 대전 통편, 그리고 고종 때 대전 해통에 이르기까지 4대 법전의 편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외울 때도요, 경국대전, 속대전까지는 잘 외워요. 대전 통편, 대전 해통 되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 하면 통편에는 티귿이 들어가고 대전 회통에는 히읗이 들어가죠. 티귿 다음에 히읗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4대 법전 잘 외워두시고 영조 때는 속대전이 편찬되고 또 국조오래를 개성한 속오래, 또 병장도서를 개성한 속병장도설이 간행되었다라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영조라는 왕이 상당히 이제 탁월한 그 현실 감각이 있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실학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정약용도 있고 이익 선생도 있고 바로 반개 유영원이 있습니다. 유영원이 쓴 반개수록이라는 이 실학을 대표하는 저술은 토지제도라든가 교육제도, 과거제도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 책인데 원래는 현종 때 완성이 돼요. 1670년경에 완성이 되는데 이때까지도 완성이 되었지만 제대로 이 실학자의 저술이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 못해요. 뭐 이렇게 편찬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영조가 바로 이 반개수록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접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국가에서 널리 간행해서 실제 이 현장 정치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 반개수록과 같은 조선시대판 개혁 교과서가 영조 때 그 빛을 발휘하는, 사후 100년 만에 그 빛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군주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바로 실학자의 저술이 그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를 영조대의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조는 지리지하고 지도 제작에도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지리지는 전국의 어떤 지방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통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가 되는데 영조대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신증 동국 여지승랑과 같은 체제를 갖춘 여지도서라는 이런 지리지 편찬을 완성을 하고 또 지도로는 해동지도라 그래가지고 전국 군현의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을 하고 뭐 토지 결수라든가 거기 지방의 연역이라든가 주요한 뭐 고적이라든가 이런 내용과 더불어 그 지방을 채색으로 지도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집을 해동지도라고 하는데 이 해동지도를 보면 조선시대, 그 영조되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 해동지도가 1750년, 60년 무렵이니까요. 250년 전 조선시대 지방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현재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조시대에는 정상기 정학용 부자라는 이런 또 지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배출이 되어가지고 최초로 백리척을 활용을 해가 지도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가 훨씬 더 정밀해지는 거죠. 정밀해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도집이 동국지도라는 지도책인데 이런 동국지도는 훗날 19세기 우리 지도를 대표하는 학자 누구죠? 김종호. 김종호와 같은 인물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물론 위대한 업적입니다만은 이런 대동여지도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영조대 정상기 정학용 부자가 배출이 되어가지고 백리척을 활용한 이런 성부적인 지도 제작의 성과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조하면 그 최장수 왕,
83세까지 사셨고 52년간 재위했다라. 이런 그 왕으로 정말 이름이 있는데 이 영조의 최장수 비법의 하나는 바로 이 초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영조실록에도 나옵니다. 영조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병 없이 건강한 것은 평소에 초식을 즐겼다. 그러니까 고기 반찬 이런 거 나는 절대 먹지 않는다. 지금 또 그 사대부 집에는 이름 모를 고기 반찬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는 절대 먹지 않는다. 채식을 즐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항상 집무를 할 때는 모시옷 또는 무명옷을 입었다고 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왕 그러면 상당히 화려하게 복장을 차리는 그런 그 이미지를 연상하는데 영조는 매우 검소한 그런 그 서민군주의 이미지를 보이셨습니다. 특히 식단에서 고기 반찬이 없었다는 것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조가 서민군주 이미지를 보여서 그런지 영조대의 활약한 인물 또 누가 생각납니까? 암행어사. 힌트 줍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인물. 결국 암행어사 박문수가 최고의 암행어사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영조 때 지원이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암행어사를 통해서 민심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올라온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국가정책으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암행어사 하면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몽룡.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소설은 그야말로 허구적인 장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몽룡 암행어사로 어디에 파견 나가죠? 남원에 갑니다. 그죠? 자신의 연고지에 가죠. 암행어사는 절대 자신의 연고지에 갈 수 없습니다. 상피제가 적용이 되어서 조선시대에도 또 추첨 좋아해가지고요. 암행어사 연고지 뽑을 때 추첨합니다. 추첨. 근데 조선시대 후기 정도 되면 9년이 한 400개쯤 돼요. 전국에. 그러면 추첨으로 뽑아도 남원으로 갈 확률은 400분의 1, 0.25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춘향이가 남원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몽룡은 그리로 갈 수밖에.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우리가 실존 인물 박문수와 같은 이런 암행어사가 실제 백성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왕에게 보고를 하면 국왕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배려했다라는 것. 특히 영조라는 왕은 자주 행차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균역법을 실시할 때도 직접 홍안문 앞 밖에 나가서 백성을 만나고 청계천 공사를 할 때도 역시 백성을 만나고 그래서 수시로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격쟁상언이라 그래가지고 백성이 억울한 사항들을 꽹과리를 쳐서 알리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해결해주는 격쟁상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읽은 그런 왕으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는 뭐 이외에도 국방 강화라든가 이런 데서도 노력을 했고 특히 영조 때는 충량과라 그래가 요즘으로 치면 국가 유공자 자녀들에게 이제 특채하는 그런 시험 제도를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서 비록 그 52년간이라는 긴 기간을 제의를 했지만 이 기간 동안 결국은 조선이란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가 한층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단서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는
그의 어떤 장기 집권은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해줄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계자 지명입니다. 후계자 지명. 결국은 후계자로 그 영조의 판단에서 한 명이 조금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사도세자를 결국 제거하고 그 아들 정조를 왕위에 올림으로써 정조와 더불어 영조, 정조 시대의 정치 문화의 중흥을 이끌었다라는 점에서 영조의 선택은 결국은 탁월했다. 이것은 마치 태종이 양녕대군을 제치고 세종을 후계자로 지명함으로써 조선 전기의 문화 중흥을 이루겠던 것처럼 영조 역시 탁월한 후계자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조, 정조 시대의 전성기를 연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오랜 제위기간에서 나오는 이런 노련한 리더십, 이 경험의 리더십이 그래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이제 수준 높게 했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는 영조 시대를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평가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